불가사리라는 설화 나온다고 논문을 찾아보는데 예. 익숙한 이름이 논문의 이름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누가? 곽식장. 매우 안녕하십니까. 오늘 10분 토론에서는 한국의 설화와 그 설화 속에 등장하는 요괴들에 대한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이야기와 함께 우리나라의 옛 모습과 설화들을 담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는 게임 검은 사막 아침의 나라에 대해서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패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숭실사이버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한국괴물백과의 저자로서 그렇죠. 여름철에 또 괴물 이야기 제철이거든요. 여름철에 더욱더 바짝 일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작가 곽재식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가톨릭대 국사학과에서 역사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재현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설화와 그 설화 속에 등장하는 요괴들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그 전에 이 검은 사막 아침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나라 역사를 배경으로 게임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반갑다. 많이 없었어요. 영상을 두 분 다 살짝 보셨을 텐데 너무 훌륭하게. 고증을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네, 거의 뭐 그대로 갖다 넣었다. 아. 보니까 게임 만드는 과정에서도 국가유산청이랑 좀 함께 뭔가 작업이 이루어진 것 같더라고요. 트레일러를 보면 이렇게 실제 사진이랑 게임 그 영상이랑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거의 그대로 갖다 박았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굉장히 좀 신선하고 재미있고 좀 좋았던 게 과거에는 이제 우리나라 역사를 어떤 게임으로 만든다라고 하면 주로 이제 내수 시장을 보고 어떤 게임을 만들었냐면 솔직히 한국하고 이제 일본이 싸우는데 우리가 이제 한국 편을 조정을 해가지고 뭐 일본 편을 물리치면 통쾌하다 이런 게 좀 많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은 이제 오히려 세계 시장으로 눈을 돌려가지고 당당하게 독특하고 신선한 한국 문화를 좀 내어 보이는 그런 느낌으로 게임이 제작되고 있는 것 같아요. 검은 사막만 하더라도 뭐 유저층 들어보면 해외에서도 북아메리카, 미국, 캐나다 지역이나 유럽 유저분들이 많으시고 동남아시아에서도 많이 좋아해 주신다라고 하시거든요. 좀 이런 한국적인 느낌 이런 게 약간 이국적이면서도 뭔가 역사 전통이 있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더 좀 매력적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일단 펄어비스는 저한테는 굉장히 고마운 왜죠? 회사여가지고 여기서 주식으로 돈을 좀 벌었어요. 아니, 잠깐만. 네, 굉장히 많이 벌었습니다. 사이판 갔다 왔습니다. 사이판. 인연이 있으시네요. 예, 그럼요. 예, 그래서 굉장히 펄어비스에서 나온 게임은 믿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봤더니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봤어요. 그래픽이 너무 화려하고. 저게 내 사이판행 티켓이구나. 약간 이런 느낌. 예. 이번에 들어가면 다음은 하와이다라는. 하와이다. 저희가 고유 설화 속에 이제 나오는 요괴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세히 해보려고 하는데 교수님이 보시기에 우리나라 설화에 나오는 요괴들의 특징 뭐가 있을까요? 몇 개 이제 찾아봤는데 그러니까요. 호랑이 이야기가 거기 좀 나오더라고요. 어떤 이야기죠? 호랑이가 걸어다니던데 영상 보니까. 호랑이가 설화에 되게 많이 나오는 그렇죠. 그 동물 중에 하나잖아요. 단골 소재죠, 우리나라. 한국의 역사의 시초, 고조선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도 삼국유사에 나오는 바로 그 고조선 신화에서도 호랑이가 살짝 조연으로 등장해가지고 쑥과 마늘을 못 먹는 역할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편식하는 어린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동물이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 안 먹어도 호랑이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신화인데 편식하는 걸로 등장을 하기 때문에 얼마나 친숙한 동물입니까? 호랑이. 근데 호랑이라는 표현은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원래. 원래 호랑이는 조선 사람들한테는 되게 양가적인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죠? 무섭고 영험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냥 사실은 되게 포악한 동물이기도 하죠. 그냥 마을에 찾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조선왕조실록에도 자주 등장합니다. 궁에도 자주 나와요. 자주 나와요. 네, 잡으라 그랬는데 왕이 잡으라 그랬는데 못 잡으면은 못 잡은 애들 벌 주기도 하고 한양에 있는 사안에 그냥 많이 살았었던 거죠, 호랑이가. 너무나 자주 출몰하고 무섭다 보니까 이제 영험하다라는 걸로 이렇게 신격화를 해놓은 거고 일상에서는 만나면 호랑이 만나보셨어요? 저 뭐 최근에 저 동물원에서 봤습니다만 죽어요. 그 울타리가 저는 더 높아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근데 너무 무섭잖아요.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차려보세요. 동물원 가가지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가까운 동물은 아닙니다. 친숙한 동물도 아니고 가까운 동물도 아닌데 이게 갑자기 조선을 상징하는 동물로 변화되는 시점이 식민지 시기 때부터. 최남선이라고 친일파 조합인데 원래는 독립운동가 중 한 명이기도 했었죠.
아무튼 이제 그 최남선이 연재글을 써요. 호랑이랑 관련. 근데 그 왜 쓰냐면 일본에서 그때 처음에 조선 지도를 보고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반도를 호랑이 모양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었군요. 그런 개념이 많이 없었어요. 아, 근데 일본에서 먼저 이게 이제 토끼라는 이야기를 예. 글에다가 실은 거죠. 그걸 보고 육당이 이제 아니다. 호랑이다. 우리는 호랑이다. 예. 라고 하는 호랑이 관련된 글 한 7편을 동아일보랑 이런 잡지에 쫙 이렇게 길게 연재를 한번 해요. 그게 지금도 호랑이와 관련된 연구의 기초가 되는 글들이거든요. 그렇군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호랑이 이미지가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지 호랑이인지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인가요? 뭐 이렇게 하고 있나? 아무튼 그 모습도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고 예. 원래 이 땅에 살았었던 사람들과 호랑이가 이렇게 깊은 관련이 있었고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거다라고 하는 걸 이제 식민지 시기 때부터 이제 만들기 시작한 거죠. 보통 호랑이 형상으로 표현한 그림을 보면 호랑이 약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인가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쑥과 마늘을 주려고 할 때 마늘 싫어?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역사적으로 20세기 초에 우리나라의 상징이 호랑이로 갑자기 급부상할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본이 한국하고 가까운 나라지 않습니까? 근데 위치적으로. 일본에는 옛날부터 호랑이가 안 살았습니다. 음. 임진왜란 때 일본 사람들이 조선에 쳐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그때 당시에 일본 장군 중에 굉장히 뛰어나고 싸움 잘하는 사람은 이름이 높았던 가토 기요마사가 조선에는 호랑이가 산다라고 하니까 호랑이를 내가 한번 잡아보자라고 해가지고 호랑이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네. 일본에 보내서 높으신 분들이 이게 바로 호랑이라고 구경하시라고 뭐 이렇게 돌려보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일본에서 되게 유행했거든요. 그래서 한때 그렇게 유행을 했던 것이 20세기 초에 왜 갑자기 다시 한번 유행이 돌아왔겠어요. 조선을 침략을 한 다음에 야 여기가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이렇게 짓밟았던 곳이다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20세기 초가 되면 그때 그 이야기를 다시 사람들한테 많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 거를 보면서 이제 반대로 역으로 조선인들도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호랑이 왜 쟤들이 잡아갔지? 호랑이 우리나라에 있는 건데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일본과는 대비될 수 있는 어떤 조선의 상징, 한반도의 상징으로 호랑이가 더욱더 부각되었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죠. 호랑이 잡으러 여행도 많이 와요. 일본에서 실제로 과거에. 식민지 시기에. 그래요? 네, 엄청 많이 왔어요. 그리고 그랬군요. 한국에서도 돈 좀 벌었다. 그러면 이제 총 사가지고 호랑이 사냥 다니고 사진 찍고 호랑이 잡아가지고 알겠습니다. 유행했었죠. 이제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좀 재밌는 게 예. 게임을 하는 사람이 어떤 하나의 설화를 택해가지고 그걸 약간 시나리오처럼 이렇게 따라가면서 설화의 주인공이 되어서 모험을 이렇게 펼치고 약간 끝판왕에 해당할 예. 것을 이렇게 물리치는 이런 게 나오는데 보통 이제 옛날 게임에서는 이렇게 끝판대장을 흔히 이제 보스라고들 했습니다. 예. 근데 우리 아침의 나라에서는 아침의 나라의 분위기에 맞게 그거를 우두머리라고 부르거든요. 우두머리. 외국인들도 그러면 그건 잘 우두머리라고 모르겠어요. 해요. 우두머리 이렇게 할까요? 잘 모르겠어요. 우두머리로 나오는 것 중에 굉장히 제가 인상적이고 재미있게 본 게 하나가 있습니다. 얘기해 그 주시죠. 모양 자체도 진짜 약간 그런 끝판왕 느낌이 나는 그냥 멋있게 생겼어요. 두억신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두억신이 한때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알려졌던 괴물 이야기의 주인공이었는데 우리 게임 속에서 두억신이가 우두머리로 나올 때는 도깨비들 중에서 제일 강한 도깨비들의 왕, 도깨비들의 우두머리 약간 이런 형태로 이제 나오거든요. 어떤 설화에 나오나요? 천예록이라고 하는 예. 18세기 조선의 작가 임방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야기책이 있습니다. 예. 임방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보고 들었던 이야기 중에서 좀 비현실적이고 이상하고 신기한 이야기만 모아놓은 책이에요. 어떤 부잣집에서 잔치를 하고 있었대요. 예. 조선시대 부잣집에서 큰 잔치를 성대하고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어떤 허름한 차림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애 하나가 왔더라. 15살에서 한 16살 정도 되는 어떤 애가 나타났는데 잔치집에. 머리를 풀어헤친 어떤 애가 와가지고 이렇게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도 않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주로 이제 여성들이 있는 쪽 근처에서 서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이상할 거 아니에요. 불청객 같은. 완전 불청객 같은 예. 딱 그런 느낌적으로 이상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이제 안방마님이 쟤 뭐야? 야 너 나가라고 했는데 계속 아무 말도 없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하인들한테 시켰겠죠. 야 끌어내려고 하는데 아무리 해도 끌어내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힘이 좋아서. 무슨 약간 그 특별한 어떤 초능력 같은 뭐 그런 걸 갖고 있나 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달려들어가지고 나중에는 심지어 밧줄을 묶어가지고 다들 영차영차하면서 끌어내려고 했는데도 예. 그래도 그냥 가만히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말도 안 하고 뭐 말이라도 해좀 밥을 주세요라든가. 뭐 예를 들면 뭐 주식 2주 주기 전까지 안 간다라고 하면 그럼 움직여야 되는데. 하고 나중에 무섭다. 패보자라고 하면서 몽둥이 그런 무기 같은 거 막 때립니다. 아이고 근데 아무리 때려도 또 그냥 가만히 끄떡도 없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무섭네. 그쯤 되니까 이 집안 사람들이 딱 인식을 한 거예요. 이거 사람이 아니구나. 그때부터 다들 엎드려서 빌면서
우리가 뭘 잘못했냐고 제발 나가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씩 웃으면서 떠나갔다 하는데 아 그렇게 쉽게? 하는데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어. 이게 끝이 아니에요. 하는데 그 후로 이상하게 이 집에 감염병 같은 게 돌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들 시름시름 앓다가 한 명, 두 명 세상을 떠나가는데 특이한 게 뭐냐.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시신을 이렇게 보니까 네. 다들 머리에 굉장히 큰 상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알 수 없죠. 그래서 이 천예록을 쓴 사람이 해석을 하기로는 두자가 머리 두자, 억누른다, 억압한다라고 할 때 억자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확 눌러버리는 그런 무슨 감염병의 신이 두억신이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조선시대 사람들 생각 속에서 약간 이런 두통 증상 같은 거를 일으키는 그런 감염병을 일으키는 신이면서 한편으로는 한 번 들어오면 몰아내기 어려운 아무리 때려도 꿈쩍도 하지 않는 약간 그런 신으로 생각을 했을 것이다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저는 살짝 어떤 아이디어도 갖고 있냐면 요거를 현대에 좀 되살려가지고 네. 약간 두통약 브랜드 같은 걸 활용해봐도 아 좋지 않겠느냐. 두억시리? 약간 아니 약간 두억시린 이렇게. 아 두억시린? 두억시린. 맞다 두억시린. 아 두억시린. 조선인의 두통약 두억시린 약간 이런 느낌으로 괜찮지 않느냐. 좋네요. 자 이번에 공개되는 검은 사막 아침의 나라 이 서울 편에서는 또 다른 설화와 요괴들이 나온다고요? 불가사리라는 설화가 나온다고 논문을 찾아보는데 예. 익숙한 이름이 논문의 이름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누가 곽식장. 괴물 전문 작가 아닙니까? 아니 근데 이게 불가사리라고 하는 괴물 자체가 그냥 되게 재밌었어요. 쇳덩어리 먹고 등치 커지고 예. 불로 막 죽이려고 그래도 불로도 안 죽여지고 불도 먹고 예. 자기가 불 쓰고 막 이러는 어떻게 보면 아까 끝판대장 얘기하셨는데 이 친구가 더 세 보이더라고요. 저는. 더 세 보인다. 네네. 어떤 관심이 생겨서 불가사리에 대해서 논문을 쓰셨나요? 이거 얘기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은데. 불가사리 이야기가 진짜 재밌는 이야기죠. 조선 말기 정도 되면 이제 송남 잡지 이런 데서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 그런 설화인데 신기하고 특이하기 때문에 연구하신 분들 꽤 있어요. 예. 포함해서 꽤 있어요. 보통 우리가 뭔가를 공격할 때 우리의 무기로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옛날 사람들이 무기로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거는 칼, 뭐 창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는 철을 먹고 살아요. 철을. 그래서 칼이나 창으로 공격을 하나를 보면 냠냠냠.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도 물리칠 수 없는 무적의 어떤 끝판대장이다라는 의미로 살해할 수 없다라고 해서 불가살이라는 한자어로 표기되는 바닷가에 가도 이 별 모양으로 생긴 불가살이 불가사리. 있잖아요. 근데 불가사리라는 말이 언제부터 불가사리라는 말로 있었을까요? 조선시대 선비들이 조사했던 바다에 사는 생물에 대한 그런 글, 책 이런 걸 보면 불가사리라는 이름을 안 쓰고 있습니다. 주로 사용하고 있던 이름이 해성 이런 한자어로 된 이름 많이 써요. 그런데 이 불가사리의 이름이 불가사리로 변한 것은 불가사리라는 이 생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느냐? 불가사리는 몸의 일부를 잘라내면 그 몸이 다시 돋아나는 그런 그렇죠. 특징을 가진 생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것을 보고 이것도 죽일 수 없는 생물이다라고 했는데 불가사리 이야기가 조선 말기부터 소설판으로도 나오고 1960년대쯤 돼서 영화판으로도 막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행을 하면서 북한 영화로도 있지 않나요 불가사리? 불가사리 신상옥 감독이 연출한 북한판 네, 영화도 북한판 영화가 있어요. 80년대에 나온 영화가 네, 있습니다. 용가래 같이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불 거기는 막 쏘고 뿔도 달렸고 약간 뿔 이런 달리고 모습으로 나오죠. 난리 나는 친구 네.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한 19세기 정도 그때부터 이 바다에 사는 생물 이름이 불가사리로 굳어지게 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한때 급속히 조선시대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었던 그런 이야기가 또 불가사리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가 있나요? 제가 또 이렇게 일사협회 왔는데 어느 문헌에 나오는 이야기를 꼭 해야 되겠습니까? 삼국유사 삼국유사에 나오는 이야기를 해야죠. 가져오셨군요. 물론이죠. 우리 삼국유사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서 검은사막, 아침의 나라 서울편에도 바로 나오는 우두머리 하나 있습니다. 이름은 지귀입니다. 지귀. 신라시대의 선덕여왕 시절에 활동했던 사람 이름입니다. 예. 이 사람의 출신이 삼국유사에 나와 있는데 역에서 일하는 사람, 역지역에 사는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옛날 말로는 역졸리라고 하죠. 요즘은 뭐 나 지하철 공사에서 일한다고 하면 좋은 직업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시대의 역졸이라고 하는 건 약간 힘든 일이고 사람들이 조금 천대하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역에 신라시대 때 역에 지하철이 있었겠습니까? 말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 말을 맨날 끌고 다니고
높은 사람 와가지고 말 왜 이렇게 비실비실해? 이러면 또 말 뭐 풀 구해가지고 말아 좀 먹어줘. 이런 걸 맨날 하는 게 옛날 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역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천대하는 옛날 신분제 사회니까 옛날에는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렇죠. 이 지기가 왜 요괴가 됐죠? 이 사람이 첫 번째 여왕인 선덕여왕 시대의 인물인데 선덕여왕 팬이 됐어요. 드라마 보고. 아니 뭐 드라마 그럼 MBC 고현정 씨 팬 아닌가요? 잠깐만요. 이영원 씨가 선덕여왕 역할이었죠. 선덕여왕 뭐 사랑해요. 만약 그러고 다녔던 거지. 네. 선덕여왕을 한번 그래 만나는 게 소원이었을 그럴 거였단 말이죠. 네. 그런데 선덕여왕이 근처에 있던 어떤 사찰에 방문을 한다라는 소식을 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음악 방송 같은 거 뭐 이런 거 하게 되면 이제 그 전날에 요즘은 와가지고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의 직위도 바로 그렇게 합니다. 선덕여왕이 출연하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그거보다 한참 앞서가지고 진작에 그 절에 가가지고 사생 아닌가 이 정도면? 아니 근데 뭐 임금님이 맞아. 임금님이 공식적으로 행차를 하신 거기 때문에 이건 뭐 사생이라기보다는 이제 공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계속 기다린 거예요. 죽치고 몇 시간이고 계속 이렇게 여왕님 얼굴 한번 보려고 보려고 기다리다 보니까 감동적이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거기서 죽었구나. 아니죠. 아니에요? 하루 기다린다고 사람이 죽으면은? 그렇지. 불가사리예요 다 아이돌 팬들이. 어떻게 되느냐? 선덕여왕이 행차할 때까지도 지는 자고 있었던. 아이고.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평생의 소원이라고 해가지고 선덕여왕이 이렇게 행차를 해가지고 이렇게 사찰을 돌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 한 명 계속 자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야 뭐냐 얘 이렇게 했겠죠. 그랬더니? 근데 알려주신 거예요. 얘가 죽이라는 애인데 선덕여왕 진짜 완전 최고 팬이다. 그래가지고 보려고 진작부터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 지금 잠들어서 이러고 있다고 하니까 선덕여왕이 자신의 장신구 이런 걸 하나 벗어가지고 지게에 있는데 이렇게 내려다 놓고 싹 떠나갑니다.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깨어나 보니까 날이 훤한 거야. 뭐야? 왜 이래? 정신 차리고 보니까 엄청 값비싼 장신구 같은 게 하나 있는 이거 거야. 뭡니까? 주변에 물어보니까 어저께 여왕님이 오셨다고 이것도 하나 주시고 가셨다고. 지기가 이거 생각을 하니까 너무 속이 터지고 진짜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미칠 것 같은 거예요. 네. 여기서부터 이제 이 이야기는 좀 이제 비현실적인 옛 설화 속의 세계로 쓱 빠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마음속에 그 감정이 너무 불타 올라가지고 그 불이 밖으로 막 튀어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요. 그래서 불 귀신으로 변해가지고 불귀신으로 돌아다니면서 주변에 화재를 일으키는 그런 나쁜 악신이 되어가지고 주변에 여러 가지 행패와 피해를 끼쳤다. 아니 여왕님은 팔찌를 주는 사랑을 줬는데 어떻게 그 불씨를 퍼뜨리면서 화재를 일으키는 악신이 됐죠? 사생팬 만나보네 진짜. 자 그런데 여기 이야기가 뒤에 좀 더 붙여져 있는 게 있습니다. 선덕여왕한테도 이게 소식이 전해져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선덕여왕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뭔가 해결책을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덕여왕이 어떻게 했냐라고 하냐면 걔가 나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상한 괴물이 됐다고 한다면 내가 그거를 똑 끊어주는 그런 조치를 취해주겠다라고 해가지고 글귀를 이렇게 하나 써줍니다. 글귀를 약간 시로 표현되어 있어요. 약간 노래 가사처럼. 어떤 표현되어 있어요. 내용이죠? 실제로 지금 남아있는 이야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다 건너로 해외로 썩어져 버려라 라고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위 불귀신을 내쫓기 위해서 그 연모의 대상이었던 선덕여왕이 스스로 쫓아내는 글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내가 이렇게 써가지고 붙여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이제 신라의 백성들 사이에서 유행을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불이 나지 말라는 기원의 의미로 그 선덕여왕이 썼던 그 글귀를 써가지고 마치 일종의 부적처럼 산불 조심해야 될 때 이럴 때 글귀를 베껴가지고 이렇게 붙여놓곤 했다라는 풍습이 신라에 생겼다라고 합니다. 설화에서는 이렇게 결론이 났지만 이게 게임에서 어떻게 구현이 됐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보다도 이 공간 구현을 굉장히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서울의 중심 광화문부터 시작해서 경복궁, 육조 거리에 이르기까지 묘사가 상당히 사실적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두 분은? 잘했더라고요. 그 중에서는 어떤 게? 근데 조선 시대에 그 궁궐이랑 한양을 묘사한 뭐 그림이나 사진이 많이 남아 있는 편은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남아 있는 편은 아니고 특히 경복궁 같은 경우에는 원래 처음에 지어졌을 때 경복궁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사실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창덕 창경궁은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가 돼 있거든요.
왜냐면 동골도라고 정말 디테일하게 다 남아 있어요. 네. 그림이. 근데 이제 경복궁은 초기 경복궁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지어진 게 언제 지어진 거죠? 대원군 때 이제 복원을 한 게 예. 일제 시대 때 한번 싹 한번 또 털려요. 예. 그게 거의 다 털리고 일제 시대 때 찍어놨었던 사진들이나 이런 걸로 국가유산청에서 지금 복원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바탕으로 구현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뭐 19세기 말이나 이때 찍었었던 사진들이 좀 남아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육조고리도 마찬가지로 그때 이제 찍었었던 사진들이 남아 있는 경우. 그다음에 디테일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한양 전도가 정조 때 한 번 정도 그려져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가지고 거리 모양이나 건물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묘사한 걸로 알고 있고 네,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걸로 보면 싱크율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저는 어떤 것도 좀 재밌어 보이냐면 자연물 같은 것도 표현이 좀 좋은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산이라든가 강이라든가 뭐 개천이라든가 이런 것도. 맞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산 모양도 나라마다 뭐 도시마다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의 아리조나에 있는 산 모양하고 서울의 뭐 북한산 뭐 완전 느낌이 다르죠. 인왕산 모양은 완전 다르잖아요. 네. 근데 여기 그런 산 모양, 자연물 모양도 서울 느낌, 약간 토속적인 느낌이 살짝 들어가 있어가지고 한국 유저 입장에서는 그것도 좀 정답기도 하고 또 외국 분들이 접속해서 하시면 산이 이래? 뭐 이러면서 약간 또 이국적인 느낌도 네. 나고 그런 것도 좀 재밌을 것 같고요. 지금도 서울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도시이기 때문에 네. 과거로부터 쭉 이어져 온 조선 시대의 그 서울 한성을 많이들 생각을 하지만 고려 시대에는 이제 남경이라고 해가지고 고려 시대의 나름대로 큰 도시였던 적도 그때 당시 거의 한 있었죠. 400년 동안 있었거든요. 예. 남경이 지금 한양 전체를 의미하는 거는 아니고 아마도 추측컨대 청와대 땅이에요. 청와대. 거기에 성터가 조금 남아 있거든요. 청와대 부근이 이제 남경이었었고 예. 그래서 이제 조선이 건국된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건 서울 이런 게 아니고요. 서울 안에서도 어디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남경터를 쓸까? 아니면 저기 왕십리 쪽에 어디를 쓸까? 지금 경복궁에 있는 여기 자리를 쓸까로도 논의를 엄청 많이 합니다.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데가 지금 경복궁에 있는 그 한성, 한양 땅이 되는 거죠. 지금도 그때 흔적이 남아있는 거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하철역 중에 낙성대역 있지 않습니까? 예. 낙성대역은 성, 별이 낙하한 곳이라는 뜻인 거거든요. 예. 고려시대 전기에 거기에 별이 하나 갑자기 떨어져서 낙하를 했는데 가보니까 거기에 어떤 애가 한 명이 태어났더라. 근데 이 애가 자라나가지고 강감찬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남아있는 곳이 서울의 낙성대거든요. 그보다 한 칸 더 앞서 가보면 또 서울이 수백 년 동안 그렇죠. 백제의 수도였던 적도 위례성. 있었거든요. 그렇죠. 지금의 이 송파, 잠실 이쪽 지역 중심으로 그런 때에 있었던 또 재미난 일들, 또 다른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 이런 것도 확충이 되면서 다채롭게 묘사가 되면 정말 무궁무진한 이야기거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게임의 틀을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총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극에서보다 게임이 주는 즐거움이라는 건 내가 직접 플레이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딱 들어가가지고 한번 내가 그 공간에 있어 보는 거죠. 사실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어떤 문화를 즐기기에 적합한 게임이다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역사학자로서도 굉장히 즐겁게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역사라는 것은 과거에 있는 사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설화라는 것은 사실이라기보다는 그 이야기 자체가 입에서 입으로 돌아다니면서 조금씩 변하기도 하면서 사람들의 생각과 정신, 문화를 나타내고 있는 게 설화다라는 그쵸.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임 속에 들어있는 이 많은 설화들이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사실 그 못지않게 한국인들의 정신세계, 한국인들은 어떤 이야기 속에 빠져서 살고 어떤 게 당연한 이야기의 흐름이라고 생각했는지를 잘 보여줄 수 있는 한국적인 특징을 아주 잘 살리는 그런 콘텐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우리 14F 10분 토론에서 전에 한번 시간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조선 시대로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 타임머신은 없지만 대신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로 만들어진 검은 사막 아침의 나라가 우리에게는 있다. 타임머신과 가장 흡사한 우리 기술력의 발명품 여러분께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네.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우리나라의 다양한 설화와 그 설화 속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토대로 만들어진 검은 사막 아침의 나라까지 자세히 풀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게임에서 만들어가고 싶은 스토리는 어떤 것인지 저희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저희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10분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